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며 당내 일부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후반부에 접어드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는 등 수도권 공략도 이어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자신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사법부 압박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씨가 될 수 있는 제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만나 투표를 독려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학생에게 유행하는 춤을 배워보기도 했는데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격식 없이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한 행보로 보입니다. 괜찮아? 딩딩딩딩딩 괜찮아?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를 찾았던 이 후보는 주말에는 다시 수도권에서 유세 일정 고삐를 조였습니다.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부천과 안양, 시흥, 안산을 돌며 산업전환의 선도축, 미래 먹거리를 키워낼 혁신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부천은 문화의 도시 맞죠? 이 문화산업을 키워야 돼요. 앞으로는 길게 봤을 때 이 문화산업이 아주 유망산업입니다. 당선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요구권을 쓰지 않을 거라거나 주가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벌써 나흘째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지역에 특히 공들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제21대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충남을 찾아 유세전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아산과 천안 등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유세 일정에 앞서서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 지역을 돌며 핵심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며 박정희 정신 계승자 이미지 강조에도 주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 동안 수도권에 머물러 온 김문수 후보. TV토론을 마친 뒤 곧장 TK로 향했습니다. 영주부터 안동, 상주, 김천까지 4시간 장소를 바꿔가며 경북 지역 곳곳을 누볐는데 이제는 안동 사람입니다. 이천 사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후보,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깨끗한 후보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선비가 굶어 죽더라도 절대로 부정부패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어디 돈 때문에 구설에 오르거나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두곤 방탄조끼와 방탄유리로도 부족해 방탄입법까지 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의 박정희 정신을 강조해왔던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정신의 계승자이자 보수 적통임을 자처하며 표를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직후엔 대구로 이동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대선 레이스 후반전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반전의 계기는 마련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세 주제를 기적의 시작으로 잡고 주말과 휴일 최대한 많은 곳을 돌며 골든 크로스를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경북에서 텃밭 따지기에 주력한 김문수 후보는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으로 이동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 지역을 돌며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전 9시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계룡시 병영체험관으로 이동해 국방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후엔 논산과 공주, 보령, 홍성, 서산, 당진, 아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에선 청년과 수도권 민심을 두루 챙기며 젊은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TV토론회 뒤 현장 일정을 이어간 이준석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말한 거라 설명한 걸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부적절했다는 걸 증명했지만 또 매너 면에서도 빵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무능함과 연결짓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 강화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15조 원에 달할 거로 보이는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은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대 이재명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온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바탕으로 완주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계속되는 국민의힘 측 단일화 제안에 이재명의 집권 도우미가 될 거냐고 맞받은 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현장 유세 장소론 경기 남부, 수원과 성남을 택하며 중도층 민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계엄에서도 무능함에서도 자유로운 자신을 뽑아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기 남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동탄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은 동탄의 기적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선 공시생들과 만나며 청년층을 향한 구애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공고한 완주 의지에서 나오는 이준석 후보의 대 이재명 공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바라는 단일화 추진 등은 막판까지 선거 최대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수도권 유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장소로 떠오른 서울 종로구 서순락길에서 유세를 벌이며 청년층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반성하는 보수입니다. 여기에 반 이재명 정서를 건드려 돌아선 지지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남은 과제는 뭔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이후 국민의힘은 반성을 내걸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이뤄졌고 그로부터 나흘 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반성하는 보수가 오만하고 거짓된 진보를 이깁니다. 탈당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악재 대응도 수월해진 분위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 그것도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란 돌발 변수에도 이젠 당 사람이 아니라며 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울 때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 리스크에만 기대던 단순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을 고리로 영부인 검증 제도를 제시하며 공수 전환을 시도하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과 호텔 경제학 발언을 민생 이슈로 연결지어 부각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도입하되 김문수 후보의 임기는 3년으로 깎겠다거나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270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 결국 계엄 사태 이후 실망하거나 정치 혐오가 심해진 지지층과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한 중도와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인 셈인데 숙제론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이 꼽힙니다. 후보를 향한 지지가 당 지지도보다 높은 건 선거에서 중요한 승리 지표로 꼽히는데 김 후보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경우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당은 그럼에도 후보가 지지층을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려는 기류인데 얼핏 엇박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후보가 당 지도부를 따라가게 된다는데 전략이 숨어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물론 대선 후보가 집중받는 민주당과 달리 당권 경쟁같이 시선이 분산되는 이슈가 많다는 점도 국민의힘엔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과거 매 선거를 관통하던 시대 정신이 이번에는 실종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후보들의 굵직한 정책 비전 역시 뚜렷하지 않다는 우려 섞인 시선 속에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의 시대 정신은 공정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LH 사태 등으로 촉발돼 주목받은 가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리며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박근혜 대선 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학대, 이명박 대선 때는 경제성장, 노무현 대선 때는 지역주의 타파 등 미래지향적 시대 정신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단적인 공방만이 대선판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의 대결을 부각하며 연일 척결을 내세우고 있고 6월 3일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승기를 잡고 이 내란 세력을 제압한 후에 새로운 민주국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둬선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총통제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눈길을 사로잡는 핵심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무현 정부 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이명박 정부 때는 747 경제공약,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까지 성패를 떠나 크게 주목받은 비전들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고 비상계엄이란 대형 이슈 앞에 다른 의제들이 유권자들의 각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새 정부 핵심 정책과 기조를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 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과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노동정책 해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동은 소년공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든 출발점이지만 공약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친화를 강조하며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 임금제 금지 규정을 명문화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했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해법은 다릅니다. 노사합의 기반 주 52시간 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제도 경직성 해소를 요구해온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입니다.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 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근무 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보다는 유연 근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각을 세우는 방향은 역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입니다.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후보들 사이 각기 다른 노동 해법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택배 기사들도 오는 6월 3일 대선날 쉬게 됐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택배사들이 휴무를 결정했는데요. 쿠팡도 로켓 배송 서비스 도입 이래 처음으로 주간 배송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6월 3일 쉬기로 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대선 당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로켓 배송 서비스 도입 이래 처음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주요 택배사들이 일종의 합의를 통해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해왔지만 올해는 주 7일 배송 경쟁이 확산하면서 휴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택배노조는 업계 1위 쿠팡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쉬지 않고 있다며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택배 노동자들도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저마다의 정치적 신념을 떠나 우리 모두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가능한 고객 만족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택배노조는 대선일 휴무를 환영하지만 다음 날 물량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배사들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택배사와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택배기사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8월 14일 하루입니다. 기사들의 이딴 과로사에 지난 2020년 CJ 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사 4곳이 정한 택배 없는 날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 중에 일어난 대형 사고를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스스로 공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새로 만든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참석한 행사에서 벌어진 망신스러운 사고임에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밝힌 겁니다.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적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 부분이 손대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실토한 배경은 우선 감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 많은 나라 위성이 북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우리 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사고를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동급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당시 공개한 장면을 보면 축하 분위기 연출을 위해 북한 주민 상당수가 초대됐는데 이번에도 초대된 주민들이 사고를 그대로 목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고를 군부 기강 확립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군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책임성과 비과학적 태도를 완전히 제거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고를 범죄로 규정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군부에 큰 문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이 한국 침투 능력을 갖추는 등 최근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러시아와의 밀착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2025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됐던 특수작전군이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전 경험을 앞으로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다 우주 프로그램도 지원받아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전력도 강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2035년까지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50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ou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ving developed significantly in ways that are not in the interests of the West.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군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 화학 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핵실험장을 복구해 언제든 실차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8일과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북한 대표를 초청해 양자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군이나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하고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본거지가 캄보디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상동 씨는 최근 자신을 유명 연예인 소속사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6시간쯤 뒤 30여 명이 방문한다는 말에 횟감을 손질하고 상도 차렸습니다. 이내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실장은 연예인이 좋아하는 와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인, 자기가 말하는 와인밖에 안 먹는다고 느낌은 좀 세는데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지만 끝내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노쇼 사기를 당한 건데 다행히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준비했던 음식 100만 원어치는 고스란히 피해로 남았습니다. 평택에서 고깃집을 하는 A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대위라는 군신분증을 보고 믿었지만 역시 노쇼 사기였습니다. A씨 역시 선결제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준비했던 음식은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군사칭 노쇼 사기만도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전국적으로 4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부터 정당 관계자 등까지 사칭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사칭 노쇼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고 다른 노쇼 사건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범인을 잡을 방법은 없는 만큼
사실상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를 요청하고 범죄인을 인도받는 게 최선입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 규모도 방대할 것으로 추정돼 검거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고 범죄 수익 환수도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단체 주문이라면 일단 의심하고 거듭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기꾼들은 AI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악용해 온라인상 모든 것을 진짜처럼 위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품을 대리하여 구매해달라는 주문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YTN 배민혁입니다. 민주당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이른바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대법원과의 의견 차이로 장기화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헌재가 심리하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다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의 기능이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법안 개정 찬성 의견을 밝힌 건 물론 재판소원 인용 시 법원의 후속 재판 절차까지 명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만 키울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장구한 세월과 장구한 돈과 장구한 노력, 장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운데 헌재와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헌재가 대법원과 각을 세워온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긴 겁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해묵은 사건인데 앞서 대법원은 KSS 해운이 과세 처분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KSS 해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헌재는 이에 대법 판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되자 헌재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전후로 SK텔레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늑장 대응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SKT 최태원 회장의 국민과 2천만 소비자를 기만한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SKT 해킹 사태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SKT의 해킹 예방 조치가 충분했는지 또 피해를 안 뒤 대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T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임시 저장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고 지난해 기준 SKT의 정보보호 예산이 KT와 LG U+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해킹 피해를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기까지 3주나 걸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발인들이 이번 사태에 SK 측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버 기록과 로그 기록을 분석하며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관합동조사단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고 좀 국가 지원을 받거나 정황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SKT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됐는데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에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200명에 달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보내며 청탁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일단 건진법사와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 3인방의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고 주된 혐의는 무엇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넸다는 샤넬 가방들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022년 2차례에 걸쳐 웃돈을 주고 교환했습니다. 샤넬 가방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유 씨는 과거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10년 넘게 김 여사를 근처에서 수행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김 여사의 SNS에 유경옥 팀장님 생신이라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김 여사의 각종 일정을 수행하는 모습들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나 명태균 씨와의 소통도 담당했던 대표적인 문고리 인사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경옥 전 행정관 외에 정모, 조모 전 행정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코바나 컨텐츠 출신으로 김 여사를 오래 수행한 정 씨는 김 여사의 봉화마을 방문 때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넬 당시 김 여사 유 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었다가 김 여사에게 영입된 것으로 전해진 조모 전 행정관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김 여사가 외부 일정을 나갈 때마다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해외 순방에서도 김 여사 옆자리에서 밀착 수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는데 동행한 사람이 김 여사의 얼굴을 가리자 위치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한 뒤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이 카타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5천억 원 넘는 보잉 비행기를 공식 인수했습니다. 카타르의 뇌물이라는 논란에다 개조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전용기 투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남아공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백악관 오벌 오피스. 논란을 몰고 온 보잉 747의 모형 항공기가 테이블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회담과 무관한 카타르의 선물 얘기를 꺼내며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자 남아공 대통령은 난처해졌습니다. I'm sorry, I don't have a plane to give you. I wish you did. I take it. I would take it. If your country offered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 plane, I would take it. 미 국방부는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에 달하는 보잉 747 항공기를 카타르 정부로부터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주문했던 새 전용기의 인도가 2027년 이후로 지연된 와중에 카타르 정부가 도왔을 뿐 대가성은 없다는 게 두 나라 정부의 입장입니다. And basically, I don't know why people they are thinking about it, that this is considered as a bribery. 하지만 미국 정부가 카타르에 먼저 비행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과도한 선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Not only is there no free lunch, there's no free Air Force One. 뉴욕타임스는 에어포스 원에 적합하도록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첨단 통신 장비를 추가하는데도 1조 3천억 원 이상 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새 에어포스 원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전용기 색과 비슷한 남색의 빨간색을 선택하는 등 취향도 까다롭습니다. 뇌물 논란까지 불러온 새 전용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준비될 수 있을지 역시 생각보다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인 대학이나 대형 로펌,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극단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입맛에 따라 미국 사회 전반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하버드 사태의 발단이 된 정부 서한입니다. 10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데 반유대주의나 다양성 정책 페이지는 뒤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이나 교수 선발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학 행정을 규제하려는 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유대인인 하버드대 총장이 반유대주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통제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이유입니다. 격분한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외국인 학생 등록까지 차단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On campuses that encourage a learning environment as opposed to one of left-wing activism.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들은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공언했습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In America, they are persecuting people for using their right to free speech and voicing their dissent. 과거 각종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섰던 대형 로펌들도 벤서리를 맞았습니다. 정부 계약이 취소되는 건 물론 공무원이나 정부 청사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구제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로펌들은 대규모 공익 지원을 약속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Trump is trying to shake down law firms to make sure that they don't represent Democrats or anyone he disagrees with. That is the action of an authoritarian dictator. 최근엔 카타르 왕실의 여객기 선물을 특정 보도한 ABC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경고하는 등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극장 관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영화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팬덤을 겨냥한 작품에 공을 들이고 극장 간 깜짝 합병 추진까지 발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관 한쪽에 인기 일본 애니 괴수파로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개봉에 맞춰 국내엔 처음 마련된 곳으로 영화관을 보러 온 팬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애니에서 보던 거에서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캐릭터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주인공의 뭔가 고됐던 역경이나 그런 것도 다시 생각이 나면서 좋았던 경험이 되었고, 이처럼 최근 극장은 관객들에게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팬층이 두꺼운 작품의 팝업 전시와 굿즈숍을 마련하고 특정 영화관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작품을 늘리는가 하면 큰 스크린의 장점을 살린 특화관을 개발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헐리우드의 영화의 최초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메인 영화의 CG, VFX 작업까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배경엔 밥 먹고 영화관 가는 게 당연했던 과거의 문화생활 패턴이 더는 일상적이지 않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관객들은 1년 동안 4.37번 영화관을 찾았지만 지난해는 2.4회로 줄었고 그만큼 영화관 매출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다른 나라도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이나 일본의 극장 매출액은 90% 이상을 회복했고 세계 평균으로도 87%에 이르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회복률은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극장 산업의 부진이 굳어진 가운데 한국 영화 산업엔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국내 극장 2위와 3위 업체가 합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중복 투자와 같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스크린 수만으로는 단숨에 업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극장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관객들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또 거대한 대기업이 또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특별관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 그다음에 동네 작은 영화들 이런 거 사라지고.
영화 배급사까지 한 지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품 다양성이 줄어들고 독립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극장보다 더 비싼 티켓값을 내야 하는 뮤지컬, 대형 콘서트장이 오히려 더 붐비는 시대. 업계의 자구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다시 영화관의 봄이 찾아올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연기나 노래,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을 보통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죠. 이런 만능 엔터테이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정현입니다. 배우이자 가수, 또 예능인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이정현 씨를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성자! 성님 이름으로! 안 해! 보호자님 진정하시고요. 그러면 당장 퇴원시켜주세요. 사인해 주시고요. 삼천리로 한다분 퇴원합니다. 이송증을 나와주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녀 이야기를 다룬 단편 영화입니다. 전주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연 배우가 이정현인데 놀랍게도 감독과 제작자도 이정현입니다. 내가 엄마 꽃놀이 관광 예약했잖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뉴스 즐겨보고 있고 YTN 뉴스도 즐겨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소재 힌트를 얻어서 엄마와 딸을 매칭시켜서 그냥 만들어본 영화예요. 근데 마침 너무나 운이 좋게 또 전주영화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배우에서 가수로 다시 영화 감독으로 종횡무진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이정현의 출발은 영화 꽃잎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당대 최고의 장선우 감독 영화에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캐스팅됐고 연기 초보로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장선우 감독님 대본을 집어 던지시고 그날 촬영을 접었었어요. 연기를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이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소녀 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정신 나간 소녀처럼 촬영 전에 미리 내려와서 거리 막 배회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는데 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망가지니까 막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랑 부담감이 너무 컸었어요. 압박감이랑. 이정현은 꽃잎으로 주요영화상 신인상을 휩쓸었고 충무로는 천재 탄생이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정현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너무 컨셉이 파격적이라 첫 방송하고 이제 다 망한 줄 알았거든요. 회사 사장님도 너무 화가 났었고 너무 무서운 화장에 이상한 부채를 들고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이제 우리 회사는 끝났다 하고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집에서 이제 거의 울고 있었죠. 아, 이렇게 그냥 끝나는구나 했는데 3일 후에 탁 터지더라고요. 막 음반이 매진이 되고 막 이러면서 가수 도전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테크노 전사라는 애칭과 함께 가요판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질풍노도와 같은 1, 20대를 보낸 이정현이 다시 정착한 곳은 결국 영화였습니다. 박찬욱의 단편 영화를 복귀작으로 독립영화든 상업영화 등 최선을 다했고 결국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가수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연기 대본이 안 들어오게 되고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항상 좋은 시나리오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인데요.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막 청룡에서 상도 받고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면서 또 그 이후로 이제 상업 영화도 같이 병행하면서 배우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 하나만큼은 딱 부러지게 하는 배우지만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 잘하는 아내, 따뜻한 엄마로서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셔도 잘 못 다가오셨어요. 그냥 이정현이다 이러고 지나가고 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다가와 주시고 이제 좀 약간 친근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막 반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실된 그런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라면 그건 남들보다 몇 곱절 더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현의 도전과 변신이 더욱 값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 남미에서 인기 있는 멕시코 출신 유명 가수 훌리온 알바레스가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로 미국 텍사스 공연이 무산됐습니다. 알바레스의 소속사는 현지 시간 24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며 5만석 규모의 텍사스 콘서트를 취소하고 좌석 예매분에 대한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레스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콘서트를 위해 받은 취업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내 손에서 벗어난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포로 교환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23일에서 24일 밤사이 탄도미사일 14기와 드론 250대를 날려보냈으며 이 가운데 미사일 6기를 격추하고 드론 245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은 밤사이 최소 민간인 13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20mm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 대구는 1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일은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